네, 지금부터 2부 제주학 명사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유철인 제주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의 양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인류학 석사를,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84년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연구와 후학을 양성하시는 데 열정을 바치셨고 역사문화학회, 제주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구술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국내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농업유산위원회 위원,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위원회 위원 및 부위위원장, 제주해녀축제 추진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제주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애써주셨고요. 또 이러한 부문을 인정받아 2020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예의 표창장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학술부분 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의 연구 여정과 주요 성과를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강의 주제는 제주도에 대한 자기 민족지와 학문적 생사입니다. 결국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이 제주도에 대한 자기민족적 학문적 생애사라는 제목의 글은 이 앞에 책 인류학과 제주학의 시선으로 제주도를 읽다라는 올해 3월 말에 발간된 책에 실린 글입니다. 이 책은 저와 같이 제주도를 연구했던 동료, 선배, 후배 학자들이 11분의 글과 제 3부에서 이제 제가 이 글 제주도에 대한 자기민족지와 학문적 생애사라는 글과 제가 그동안에 쭉 했던 연구 업적들을 실은 글을 인송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얼핏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문화인류학자의 자기민족지 제주도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썼던 글 중에서 스스로 그나마 좀 쓸만하다, 일반 독자들에게도 소개도 괜찮겠다는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요. 조금 이따 자기민족지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책 제목이 조금 어려운 감도 있는데 그래도 표지를 보시면 뭐 한라산이 있는 것 같은 표지고, 그다음에 올해 3월달에 정년퇴임 기념 노총 나오기 전에 다시 여성 구술 생애사와 신재탈현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문적 여정 자체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대한 연구하고 그다음에 구술 생애사라고 하는 두 가지 갈래를 쭉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작년 9월에 먼저 제주도에 대한 거를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올 3월에 정년하고 한 달 뒤에 여성 구술 생애사와 신재탈현이라는 책을 다시 또 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2주 전에는 그래서 한국구술사 학회도 제가 학회장을 역임을 했더니 현재 학회장이 지금까지 제가 구술 생애사에 대해서 했던 거를 정리하는 걸 학회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도 사실 지금까지 쭉 했던 저의 연구를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못했지만 결국 학회와 연구센터에서 두 번의 조금 다른 각도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민족지는 이제 우리가 전기하고 자서전을 구별하듯이 바이오그래피, 전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생애를 쭉 뭐 작가나 다른 사람이 대신 적어주는 거고, 그 앞에 오토가 붙으면
자서전이들 자기 스스로 인생을 적는 거. 근데 이제 민족지도 인류학자들이 우리가 자기가 알려고 하는 배우고자 하는 다른 곳의 문화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현장에 들어가서 장기간 현지 조사를 하고 그곳의 문화를 기술한 것을 민족지라고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데요. 학문에 따라서는 그냥 문화기술지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영어로 에스노그래피를 한글로 그냥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민족지라고 하는 게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이 개개의 민족에 대해서 썼지만 지금은 뭐 학교에 대한 에스노그래피 또는 이런 강의실, 제조학센터 이런 모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같은 뭐 이런 것도 다 민족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꼭 민족만이 아니라서 조금 오래된 번역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이 자기민족지는 자서전처럼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류학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성찰 분석한 것인데 제가 이 자기민족지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찾게 된 건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84년도 2월달에 이사를 왔죠. 이제 3월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근데 그때 와가지고 38년 이상 살고 있으니까 현장을 떠나질 않았어요. 물론 이제 다시 미국에 공부하러도 가고 해서 38년 내내 주구장창 제주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 민족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현장을 떠나서 현장에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연구 대상과의 거리를 두고 다시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인류학적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자기민족지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민족지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번역을 안 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냥 자기민족지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조금 어려울 텐데 제가 이제 한 4번째 정도의 제목으로 가제를 한 건데 출판사 사장은 좀 무슨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에서 책장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민족지로 가자 해가지고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강연 목차는 도서성, 그러니까 섬이라는 것과 제1제주인, 제주 4.3 사건, 제주해녀, 제주학 이렇게 5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펴낸 책의 목차를 보면 도서성과 제1제주인은 일부 섬을 만나다에서 3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제주도에 와서 살 때 섬 생활이 처음이기 때문에 섬이란 과연 나에게 또는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섬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던 것이 이제 도서성이고 또 제1제주인은 섬은 대개 바다에 의해서 격리가 되기 때문에 폐쇄성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섬에서 세계를 보다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특히 이제 우리 제주의 경우에는 해녀분들이 그렇게 바깥 물질을 많이 나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제주 사람이 많이 사는 거 요새 빠찡코라는 드라마를 저는 애플 TV가 없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소설만 읽었는데 하여튼 빠찡코라는 그 드라마 같은 것도 전부 다 제1제주인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은 역시 3개의 꼭지로 되어 있는데 이후 과거와 현재가 만나다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주도에 오자마자 4.3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4.3이라는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4.3이 현재 1948년 물론 그 출발은 47년 3.1운동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발발한 날짜는 48년 4월 3일을 해서 4.3으로 부르는데 그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사가
현재의 제주도민들의 삶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제주도에 살면서 느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개의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해녀의 가치를 만나다. 그래서 2006년도 해녀박물관이 개관이 되면서 그때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서 결국 2016년에 11월 30일 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 10년간의 일단 그러니까 4.3 이후로는 해녀 쪽에 유네스코 등재 쪽에 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행하는 강연이기 때문에 제주학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책의 1장은 제주사람의 생활세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챕터의 기본이 되는 논문은 1984년도에 제주학회지에 제주도라는 당시에는 이제 제주도 연구회였는데요. 그때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인지리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바탕으로 책 1장을 제주사람의 생활세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섬이라고 하는 건 바다에 의한 격리하고 한정된 영토인데 그 위에 사진은 오키나와의 이라부지마라고 그러니까 오키나와 육구 열도가 굉장히 섬이 쭉 연결이 됐는데요. 오키나와 본섬 밑에 미야코 섬이 또 있습니다. 미야코지마도 좀 큰 섬인데 그 미야코 섬의 옆에 이라부 섬이라는 게 이쪽에 있고 여기는 지금 미야코 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로 생각하면 여기가 제주도고 여기가 뭐 우도 정도 될 정도인데 그 사이에 다리가 놓인 건데 제가 이 이라부지마에서 일본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동 현지 조사를 할 때는 그 섬이었어요. 근데 그때 플래카드가 섬에 다리를 놓자, 다리를 놔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플래카드 붙였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오키나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봤더니 저렇게 다리가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놓이면 섬은 섬인데 더 이상 섬이 아닌 거죠. 물론 이쪽에 이 간판이 있는 여기 자체도 미야코 섬이라는 섬이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섬에서 섬을 찾아간다고 할 때 그 섬 속의 섬이 아닌 섬 속의 섬이 섬과 다리를 놓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가끔 물론 제주도보다는 전라남도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해저로 연결을 제주도하고 전라남도를 연결시키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야 하면은 터널도 안 되고 다리도 안 되고 섬 그 자체로 있어야 제주도는 제주도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오면 되게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어디서 왔나 해가지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육지에서 왔네라는 말을 하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그 당시 84년도에는 버스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 뭐 그냥 여기 아주머니들끼리 그러니까 삼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육지거 소리가 알아듣는 말이 그 정도뿐이 없는 처음 초창기 시절 뭐지 육지가 그래서 육지라는 말이 바다의 반대가 아니라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지역을 육지라고 한다. 저도 어제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 왔지만 육지를 갔다가 엄청 어제 오후에 비가 많이 내더라고요. 서울은요. 근데 하여튼 제주도에서 한반도 지역을 일컫는 말을 육지라고 하는데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를 일컫는 말이 없어요. 한반도라는 말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게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를 그냥 반영한다는 의미인데 제가 이제 육지의 의미도 그때 처음 알았지만 제일 처음에 와서 헷갈렸던 거는 동서남북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라산이 제주시에서 보면 남쪽에 있나요? 북쪽에 있나요? 남쪽이죠. 예. 근데 그 북쪽에 바다가 있죠. 근데 서울에서 살 때 보면 항상 북쪽의 바다가 아니라 남쪽의 바다니까 남북이 바뀌니까 동서가 헷갈리고. 근데 뭐 오래 살다 보니까 제주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헷갈릴까봐 뭐 한라산 쪽으로 뭐 몇 미터 와라 아니면 바다 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뭐 남쪽으로 몇 미터 북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동서남북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살았던 곳에서의 방위 개념과 이 섬에 와서 물론 서귀포시에 사시는 분은 또 다르지만 제주시에 와서 살게 되면서 했던 방위 개념이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4년에 왔을 때 가게 사고 싶은 물건이 이제 잘 없었는데 맥심하고 맥스웰이 같은 회사 제품인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 제품인가요? 요새는 잘 인스턴트를 잘 안 드셔서 모르겠죠. 이게 84년 3월 84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서식품에서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맥심이 조금 더 비싸고 100% 냉동 원조 인스턴트 커피라고 해가지고 맥스웰보다 더 비싼데 제가 신제주 재원아파트에 살았는데 처음 오자마자 재원아파트니까 신제주고 좀 뭐 육지 사람들 많이 살고 번화한 곳인데 거기 슈퍼마켓에 갔는데 맥스웰 하우스는 있는데 맥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분한테 맥심 없냐고 했더니 그 회사 망했대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집에 없는 물건은 육지에도 없다. 근데 지금 이게 84년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또 뿌리 잎은 나무를 사러 책방에 갔더니 그 잡지 더 이상 발간되지 않는데요. 근데 50 시작되고 뭐 그럴 때라서 그때 언론 통폐와 뭐 출판 뭐 이런 통제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다음 달에 갔더니 그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사러 왔더니 그 잡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니 그랬더니 예전보다 한 보름쯤 늦게 도착했더래. 뭐 그랬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택배 중에서 제주도에 배달 안 되는 거 많죠. 뭐 인터넷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뭐 도서 지역 제주도 포함법 불가 아니면 제주도까지 되는 것도 도선료 또 돈 더 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선거 때가 되면 그거를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해결됐나요? 안 됐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예 여기에 없는 거는 육지에도 없다라는 개념이고 지금은 육지에 있어도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택배가 불가 지역이고 아니면 부르더라도 돈을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문대할망 전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 아시지만 옷을 제주도민들이 해주면 내가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한 필이 모자라서 다리를 못 놓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라부지마라는 오키나와에 있는 섬의 다리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은 제주도에서 다리를 놓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다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 2장은 제주 사람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인데 이거는 1986년도에 제주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에 있어서의 적응 방식이라는 논문을 수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만들면서 사실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쓰는 거를 다시 뭐 일반 독자 또는 뭐 연구자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다시 완전히 새롭게 쓴다는 게 어려웠는데 뭐 여기에서는 제가 육지와 제주의 이분법을 84년에 처음 쓴 논문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왜 육지 사람과 제주 사람을 구별을 짓게 됐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제주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제주에서 태어나야 되지만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른 인식이 더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제 둘째 아들은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19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은 남자라는 소리고 9는 제주도에서 등록을 했다는 건데 물론 메이드 인 제주, 딜리버드 인 서울 같은 뭐 저희 처갓집이나 본가나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물리적으로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제주도에 살면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 아이는 제주 사람입니까? 육지 사람입니까? 주민등록번호는 19로 시작하는데 그때 그 부모들은 분명히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인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제주 사람이 아닌가. 근데 사실 어렸을 때 중요하지도 않고 뭐 어쨌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요 당시에는 제주도에서 발표가 있을 때 이런 걸 질문하면 어르신들께서 3대는 살아야 제주 사람이지 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가 이렇게 그 주민등록지가 제주도로 돼 있으면 제주 사람 된 거 아니냐는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이영권 선생이 사로 쓰는 제주사에서 인용한 거는 어떤 제주의 한 언론인 그렇게만 돼 있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정에 해운기지 반대할 때 그 천막을 치운 자리에 이런 게 있었는데 조상 대대로 제주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제주의 자연을 그의 돈벌이로만 여기는 사람은 육지 것이며 비록 어제부터 제주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주를 그의 생명처럼 아낀다는 그는 제주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생각해볼 문제죠. 그러니까 누가 제주 사람인가 아니면 제주 사람다운 제주 사람과 제주 사람답지 못한 제주 사람, 제주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육지 사람 또는 제주 사람보다 더 제주를 사랑하는 육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제주도를 맨날 돈벌이의 수다로만 생각하고 달려드는 육지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런 제주 사람과 육지 사람의 만남은 물론 4.3 때 서북청년단을 통해 가지고 있더라든지 또는 그 전에 현경 선생의 소설 변방의 우짓는 새 같은 데서도 보면 꽤 오래전부터 우선 제주 사람, 육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책에는 안 쓴 건데 1990년에 해석인력과 생겨서 제주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거 방법의 모세에 대해서 제주 사회는 대면 사회하고 산업 사회가 공존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84년 2월에 오니까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신고관이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신고관은 대학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그 기간에 주로 이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2월 말에 이사를 오니까 이미 신고관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 신고관은 대개 1월 말이죠. 그래서 집을 굉장히 어렵게 구했는데 아까 재원아파트 제가 살게 된 것은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은행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은행의 제주지점장에게 연락을 해서 뭐 하여튼
이 꼬리, 무슨 건덕지라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집을 구할 수가 있고, 당시에는 복덕방,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없을 시절이라서 버스 정류장, 담벼락, 무슨 전시주, 집 내놓습니다, 뭐 집 찾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하게 되는 거라서 겨우 하게 돼가지고, 이게 제주가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위에 사진은 무슨 사진 같습니까? 넉동배기입니다. 넉동배기인데, 저게 이제 제가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사람들은 안 나오게 찍었지만, 부민 예식장, 장례식장에 따로 마련된 이 넉동배기 할 수 있는 그 방이에요. 밑에 저 멍석을 깔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사회적인 건물 시설이 들어왔는데, 제주분들이 장례식 때 옆에서 넉동배기를 놓는 그거를 이제 제주의 오래된 생활 양식 또는 뭐 방식을 생각해서 그 유민장례식장의 구조가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대면사 산업사의 공존인데, 우선 대면사라고 하는 것은 섬이기 때문에 진짜 80년대에는 지금처럼 인구나 자동차가 많지 않았으니까 자가용도 없고, 그래서 하루에 제가 같은 기사의 택시를 2번 탄 적도 있어요. 그 정도의 가까운 거리이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끼리끼리고 또는 괜당이 되어야 뭐 일이 되는, 저처럼 괜당이 없는 사람은 살기가 힘든 거, 이런 것이 이제 대면사회만 있다고 하면 그러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산업사의 특성보다 대면사회의 속성이 강하게 제주도에 있다고 느낀 거는 91년도 10월 4일 한라일보 사설의 제목이 신고관 때 맞춰라, 제주실정 무시한 전화번호부 발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의 전화번호부가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전화번호부를 10월 말에 발행하는데, 그럼 10월 말에 나오면 제주도는 1월 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번호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똑같이 다 이 7월 20일 기준으로 전화번호를 만들 게 아니라 제주도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이제 역시 이 지역신문답게 강하게 강조를 했는데, 실현되지는 않았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주도에서 이사를 갔는데 갈 때마다 90년에도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005년인가요? 200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입주 첫날이 신고관 첫날이 입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집을 팔고 글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을 산 사람이 당신네는 새 집을 가니까 빨리 비워줘야 자기네들이 고쳐서 신고관 때 이사를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주 첫날인데 그게 신고관 시작하는 첫날이고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관 때 이사를 해보신 분도 알지만 평소에 이사하는 것보다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사람도 구하기 어렵고 또 육지에서도 그래서 많이 이제 와서 하니까 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무슨 불평을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만 해놓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 버리니까 책임도 좀 별로 없어 보이고 조금 그런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2000년대까지도 신고관 때 대규모 아파트, 그것도 서울에 있는 전국적인 아파트 회사가 지은 아파트도 제주도에서는 신고관 때 맞춰서 준공을 하고 입주를 시작을 해야 이게 편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80년대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주 사람들의 사회와 섬에 대한 관념, 인구이동과 제주사회에 대한 논문도 1992년도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 결국
그 육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최근에 2000년대에 와서는 신이주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물론 언론에서 시작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이주민들 뭐 문화이주 뭐 등등 해서 그 사람 그분들이 와가지고는 카페만 늘어나고 펜션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퓨전 음식이 하는 식당들도 카페들도 많이 있는데 뭐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뭐 조금 제대로 음식을 만들지 못하면서 신중만 제주에 없는 음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예를 들면 뭐 스페인 음식점 뭐 이런 거 제주도에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어디서 조금 배웠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육지 사람들이 이주 정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주 사회는 더 우리끼리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양도를 제가 옆에 그림을 넣었는데 비양도 사람들의 경우 대개 한림이나 제주시에 집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증만 비양도로 두고 살기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시나 읍에 나와 한림에 나와 살죠. 근데 왜 주민등록증을 거기다 계속 둘까요? 여기서 톳을 생산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복권이 공동 이복권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는데 사실 이건 제주도의 부속 도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라도에도 이 전라남도 신안 뭐 이런 진도 완도 이런 쪽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섬에서도 뭐 미역 같은 걸 공동 채취하고 그러면은 시에 나가서 살다가도 미역 채취 자연산 채취를 할 때는 다들 들어와서 공동 채취하고 공동 분배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섬에 자원 분배에 빠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 이용을 극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제주문화연속과 변화 재창조는 제가 논문 제목에 이 꺽쇠를 한 거는 출판된 게 아니고 제가 학술회의에서 발표로만 했던 거고 결국은 끝까지 글로서는 쓰지는 않았던 건데 제주문화의 연속과 변화 재창조를 하려고 제주학회에서 발표하면서 제주 사람의 생활 세계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우선 섬에 적응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주변성에 대한 대응은 제가 아까 많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회라고 하는 거는 제주도가 관광 개발이 된다고 하는 거가 제주도 도민들이 원해서 관광 개발이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국적인 국토 개발 계획에 의해서 제주도는 관광 개발을 해라 또는 감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산업사회에 들어오고 처음에 감귤이 들어왔을 때는 대학나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황금작물이었고 지금 뭐 자꾸 새로운 품종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타개해 보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전체 한국 사회의 경제나 또는 국토 개발에 편입이 되면 될수록 제주는 중속된다고 할까요? 주변 사회로 밀립니다. 무슨 제2공항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2공항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84년부터 쭉 살아온 사람으로 처음에 재원아파트 살았을 때는 공항과 재원아파트 사이에 제가 3층에 살았는데 건물이 큰 건물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그 유채밭 있고 뭐 그래서 84년도에는 날 언제 저 비행기 타고 서울 가나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뭐 향수병이죠. 일단 섬에 처음 와서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공항 다닐 때마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정말 너무 많이 온다.
관광객이 와가지고 저한테 도움되는 건 별로 없고 제주도 전체에도 뭐 얼마만에 도움이 되는가, 그분들이 쓰는 하수, 뭐 쓰레기 이런 처리만을 제주도는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주도에 예를 들면 필요한 물,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상주 인구만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는 안 돌아가겠죠. 관광객 수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이나 인프라가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가 항공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싼 맛에 열심히들 타셨을 텐데, 지금 저가가 들어와가지고는 이 비행기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비행기가 연착 연발이었죠. 근데 최근 다시 이 코로나의 거리 제한이 풀리니까 다시 연착 연발, 이유를 보면 맨날 항공기 연결 관계래요. 한 대가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이게 딱딱 계획이 됐으니까 내가 제때 못 떠나면 다른 비행기가 이미 있으니까 또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평소보다 최소한 30분씩은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이 됐는데 20항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가지고 제2공항을 거기다 하겠다고 그런 건지 한국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주변사회에 대한 대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변사회 산업사회 공전.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활 세계에서 또 특히 제주 문화를 전통을 재창조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 해녀하고 도라르방을 제가 사진을 냈는데 언제부터 제주 문화를 대표하는 게 도라르방하고 해녀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성에 대한 대응 중에서 하나는 제주보다는 독특하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제주도의 도라르방하고 육지의 장승은 같은 것으로 생각하세요? 다른 것으로 생각하세요? 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현명하신 답변인데 그러니까 육지의 장승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중부지방에 한반도 중부지방에 나무로 만든 장승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 갔다 온 홍천 장승인데 그다음에 이것은 상주 남장사의 돌장승이에요. 그러니까 남해안 지방은 나무로 만든 것도 있지만 주로 돌로 만든 장승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정에 있는 도라르방이에요. 근데 사법에 도라르방에 있는데 제주하고 대정하고 그러니까 서법에 있는 거를 보면 대정 쪽에 있는 도라르방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진으로 좀 조작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돌장성하고 도라르방은 그렇게 아는 차이를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다르다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나무로 만들었고 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돌로 만든 장승은 육지 한반도에도 있고 이제 제 주장은 이제 제주도의 도라르방은 한국의 장승 중에 한 일종이고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다는 것이지 제주만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상징물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주공항에 내리면 진짜 조선시대에 세운 도라르방도 아니고 로타리에서 세운 도라르방 밑에서 이제는 요새는 또 웰컴 투 제주라고 또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추는 거 영어로 써야 이제 제주에 온 것 같은 환영을 받는 느낌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짜로 그러니까 카피된 도라르방에 와서 또 영어로 쓰인 웰컴 투 제주에 찍으면 내가 제주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뭐 사진을 찍게 되는 뭐 그런 건데 일단 도라르방은 제주도 민속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꼭지 지났는데 벌써 3시
그다음에 두 번째 책 제목은 제일 제주인가 제주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두 편의 논문을 제가 합쳐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제일 사회의 일항자하고 2000년대 제주 사람들의 생활 세계에서 일본인데 제가 제일이 일본어로 하면 자이니치입니다. 제일이 자이니치인데 제일의 따오표를 한 건데 혹시 제일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일, 자이니치. 일본에 있다. 일본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만 일본에 있다. 주제 빠찡코는 드라마나 소설을 아직 안 보셨나 보죠? 제일은 사실은 그 뒤에 국적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남과 북의 각각의 국가가 생기되기 전까지는 국적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 살고 있던 우리 이 한민족들, 한인들의 경우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자이니치라고 하는 제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이니치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줄여서 얘기할 때 제일이라고 하고, 근데 요즘에는 제 3세들 중에서 특히 제일 한국인, 제일 제주인, 제일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해서 제일 이런 말을 다시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뒤에 국적이 없는 거고 현재는 제일 한국인 또는 제일 조선인, 그러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일 한국인인데 북쪽은 국가로 일본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조선은 단지 조선반도에서 왔다고 하는 지역을 표시하는 기호로, 그러니까 남한 한국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교포들의 경우 그냥 제일 조선인이라고 하지만 그때 그 조선은 북한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사카 이쿠노쿠인데 이게 한자를 우리 식으로 읽으면 생야구죠. 생야구. 그래서 이제 이쿠노쿠가 입에 안 배워가지고 내가 생야구, 그러니까 제주도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중에서 생야구라는 사람도 있는데 95년부터 97년까지 일본 선생들하고 공동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서귀포시 보목동에 1968년도에 세워진 제일교포 정기가설 송도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마을을 돌아다니면 비석이 있는데 제일교포 전체를 기리든지 아니면 특별히 많은 돌을 희사한 사람이 기리는 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많이 기리는 사람들은 다 빠찡코 사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논문 두 편을 쓰면서 빠찡코 사장님들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인터뷰를 하고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빠찡코 사장들은 못 만나봤는데, 소설 속에는 모든 가족이 다 결국은 뉴욕 대학까지 공부하러 갔는, 뉴욕에 공부하러 간 친구도 결국 빠찡코 일로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95년부터 97년까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간 현지 조사를 했지만 제일 제주인의 존재를 알게 된 거는 84년도 처음에 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제주도라는 섬에 와서 겪게 된 것들이 책의 일부를 전부 다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책을 다 안 갖고 와가지고 책을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이모분이 사셔가지고 그 집에 맡기고 왔는데, 전화를 해야 돼서 114에 전화해가지고 국제 전화를 걸려면 몇 번을 걸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114 안 나오니 00181 거세요 그래요. 00181. 근데 지금은 자동 접속 번호가 여러 가지만 당시에는 001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81은 일본 국가 번호입니다.
우리나라는 8.2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8.1이 그런 줄 알고 저 미국에 걸으려고 했더니 그럼 0011 거세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거는 국제전화는 뭐 일본에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친절하게 일사는 0018이.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번호 적용된다는. 그리고 또 조금 있어서 이제 이모한테 전화해서 제가 다시 미국에 못 가니까 책 보내달라고 해서 소포가 왔어요. 그때 제주도 세무서에서 관세를 내라고 그래서 최근에 내가 공부하던 책 말고는 없고 통관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서류를 검토하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뿐이 없다 그랬더니 잘 생각해보라고. 혹시 코끼리 밥통 받은 적 없냐고. 그때 코끼리 밥솥이 유명했죠.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처음 미국 왔을 때는 뭐 테이스트 초이스라는 인스턴트 커피를 갖다 주면 그 미제 커피 좋고, 그다음에 2000년대 90년대는 도부비누. 그러니까 하여튼 유학생이들 뭐 교포들이 한국에 올 때 사는 선물의 종류가 시대별 변천사. 이것도 이제 생활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그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선물 가게에 가면 그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받기 좋은 뭐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제주도에서 국제 소포를 받으면 다 일본에서 받아온 걸로 뭐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비역도 조사할 때 어느 집에 갔더니 일제 커피로 이제 인스턴트 커피로 줘가지고 야, 섬 속에 섬까지 일제 커피를 드신다 했는데, 나중에 일본 조사할 때 보니까 그 집 조카가 일본 유학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 집에서는 물건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제주도와 일본을 잇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제 92년 10월에 기미가요 마루라는 배가 오사카를 출발해서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제주도로 와서 제주도의 모든 항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오사카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 배가 못 들어가는 데는 나룻배가 이제 항구에서 오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운반하는 운반선인데, 어쨌든 기미가요 마루를 또 그냥 우리말로 하면 군대환이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고 우리식으로 한자리는 군대환을 타고 가던 시절, 뭐 이게 기미가요 마루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에 가신 분들 중에서 해방이 돼도 또 돌아오시지 않은 분이 계속 있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자일인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제주도도 한국 사회도 전부 다 못 살고,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이농 현상이 일어날 때, 농촌에서 도시를 갈 때 제주 분들은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친척들이 있는 오사카나 도쿄로 많이들 가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밀항을 해서 뭐 부산, 여수 이런 데 가서 계속 미리 브로커에 돈을 주고 기다렸다가 밀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밀항으로 간 사람들과 일제 강점기 때부터 간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일본의 친척 방문 비자가 3개월이던가요? 90일 비자가 나오니까 3개월 비자를 받아서 이제는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 벤당집에서 일을 해요. 돈 받고. 그리고 친척 비자는 또 한 번 연장이 되니까 총 6개월, 한 번 가면 6개월씩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물건이 많으니까 해녀 삼촌들 중에서도 관광 비자, 15일자 비자를 받고, 물때가 있으니까 15일자만 비자만 가지고 가도 돈을 좀 목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고야 공항에서는 해녀 잠수 장비가 있으면 입국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날 불법으로 해녀 물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주에 살고 있는 제1제주인과 제주 사람이 연결관계가 계속 이야기 돼서 됐는데, 또 일본에 사는 제1제주인들은 그죠?
제주도에서 벌초 때는 문중 벌초도 하고 지방 벌초 하잖아요. 그때만이라도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직접 못 오면 돈을 보내가지고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벌초 같은 데도 하고, 또는 자기의 부모님, 조부모 이런 분들이 산소는 아직도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자식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은 또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는 여전히 중요한 거고, 제가 일본말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밀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중에서 인터뷰를 이제 거부한 사람 중에 이를 보면 자기 동생이 아직도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하기 싫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가 제주도에 알려지는 거가 싫다는 거죠. 밀항으로 왔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지금은 뭐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어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여전히 중요한 생활세계의 일부고, 또 제주 사람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주 사람의 생활세계에도 언제든지, 지금은 코로나로 못 들어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가서 돈 벌어올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돈을 벌던 분들도 이제 귤밭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가고, 그다음에 뭐 90년대에 어디 동네 이장 그분은 14년인가요? 그동안 밀항하면서 한 번도, 결국은 이제 단속에 걸려서 돌아왔는데 신분이 안 됐기 때문에 14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오고 돈만 계속 가족들한테 뭐 그런 일들이 동네마다, 특히 이제 동쪽 지역은 더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게 이렇게 여기 시골 새끼인데 와가지고 모든 항구를 거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4.3 사건은 책 이제 2부의 첫 번째 4장이 4.3의 현재적 의미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꼭지를 표시했죠.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글자 학술제 발표된 건 아니고 4.3의 현재적 의미와 새로운 역사 만들기 위해서의 4.3공헌이라는 발표, 이거는 4.3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과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그거 처음에 발표한 내용과 제가 제주도에서 4.3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경험한 것을 붙여가지고 다시 한 것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84년도 처음으로 4.3에 대해서 제주도에 와가지고 알게 됐다고 했는데, 처음에 3월 1일이 되고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이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육지 사람들의 신혼제는 다 끝났는데 제주 사람 중에 일부는 아직 신혼제가 안 끝나서 그렇다. 왜 똑같이 시작했는데 서류를 다 미리미리 냈는데 신혼제가 안 끝나. 그랬더니 뭐 4.3 사건이 있는 것 때문에 제주 사람들 신혼제는 좀 복잡하다. 그래서 4.3이 뭔가 이러고 있었고, 그래서 4.3이 결국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85년도 10월 달에 가서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참관호를 만드는데, 존 메리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의 제주도 반란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게 원래 이제 하버드대 석사학위 논문을 또 저널 오브 코리안 스타디즈라는 잡지, 학술지에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근데 학생회에서 준비한 거는 거기서 누가 아까 주로 토벌대가 양민을 몇 명 죽였다는 것만을 이제 발췌를 막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85년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당국에 적발이 돼서 근데 마침 이때 학생회장이 지도교수가 저예요. 그 당시에는 50이라서 학년마다 지도교수자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 둘째 아이가 곧 애가 날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호출이 와서 급히 내려와서 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결국 제가 읽어봐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어차피 학생들한테 불거진 문제고 4.3은 언젠가는 알아야 되니까 내가 책임지고 이걸 4.3 존밀의 논문에 대해서 책임지고 소개하는 걸로 학생의 측과 당국과 협의가 중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 번역을 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번역된 것이 나오긴 했지만 이 논편으로 제가 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84년, 85년도에 4.3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에 유학을 가서 4년을 지내고 와서 이제 4.3을 다시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거는 95년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이것도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거거든요. 4.3 시위를 위한 위력탑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논의하는 토론회인데 95년 10월 달에는 4.3에 대해서 조사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공약이라고 해서 도에서 위력탑을 세우겠다. 그래서 4.3 연구소에서 위력탑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름은 뭐냐, 뭐 등등 해가지고 이 토론회를 개최한 건데 제가 그거를 위해서 89년도에 제주도 문제연구소라는 데서 한 4.3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식조사랑 그다음에 제주도의 4.3 특별위원회가 피해조사를 받으면서 희망사항을 이제 이렇게 기입식으로 단답형으로 희망사항이 있으면 적으라고 하는 거 이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4.3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제주도 사람도 아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부터 완전히 밝히고 시작을 했는데 방해꾼들이 젊은 교수가 가르치는 식으로 발표를 한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당히 이 발표장이 좀 아수라장이 됐는데 아마 이제 4.3 연구소 행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의식조사나 피해 신고를 보면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 위령기념사업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진상규명과 위령기념사업을 동시에 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위령기념사업을 위해 진상규명도 하자. 근데 이 세 목소리가 계속 그때까지 나오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22년 현재 제주사회에서도 이 세 개에 대해서 통일된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매 선거 때마다 제가 당선이 되면 4.3의 완전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선거를 제가 치러봤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척이 차분차분 되죠. 지금 보상금도 지급이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조금씩 해결이 돼가고 있지만 어쨌든 제 판단은 이 세 가지가 현재도 도민사회에서 공감되는 형성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위력탑이 됐던 그 후에 이제 위령공원이 4.3공원이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거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여서 기념하는 기억의 해법을 통하는 건데 근데 과거를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합의나 또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보류해야 된다는 게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하람 평화기념관 가시면 첫 번째 입구에 백비가 놓여있죠. 그래서 어떤 까닭이 있어 그루새기지 못한 비석. 4.3의 아직 정명,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세우지도 않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1년간 개관연구원에 가 있을 때 몇 군데에서 4.3에 대해서 강의, 의식이 있는 사회선생, 역사선생 같은 분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4.3에 대해서 물론 이제 통역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일본인들도 인상 깊은 게 이 백비 사진을 보고 이 사진 하나면
현재 사람이 어떤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위범 사상평화재단 이사장님이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올린 걸 보니까 김석범 선생님을 그때 도쿄 그 사상 기념회에서 만났는데 사상 대비 언제 세울 거냐고 김석범 소설가가 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봤대요. 근데 저거 요원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시 설명문에는 통일의 그날이 오면 이 위에 제주사설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돼 있어서 진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못 세우는 건지 좀 걱정합니다. 그다음에 5장은 사상가 마을 공동체인데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주학회에서 발표로만 부두로 발표했던 건데 그때 제목은 시국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은 이 몸뚱이밖에 없다. 부제로 제주사상가 마을 공동체. 여기서 이제 만난 한 분의 할머니가 삼촌이 한글이 시국이 하도 그래서 그전과 지금하고 같은 것은 또는 있는 것은 자기 몸뚱이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까 백비처럼 제 기회에 와 있어서 이제 발표 제목을 했고 이거는 97년도에 몇 명이서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공동 결과는 제주 4.3의 경험과 마을 공동체 변호라고 2001년도에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저 챕터는 제가 제주학회에서 발표했던 제가 조사했던 거를 바탕으로 했지만 공동 연구의 일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인류학자들의 자료나 해석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구성은 그냥 호비마을의 해체하고 재건 과정, 그 다음에 4.3 이후 양촌이나 마을 정체성, 그 다음에 4.3의 현재성. 그래서 그 책을 이 자료실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이 호비마을이 어딘지 금세 알 수 있는. 근데도 불구하고 주로 가명을 쓰는 것은 이제 윤리적인 연구 윤리에 의해서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는 제주 4.3 50주년이 되는 거라서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그래서 그 학술문화사업 추진위에서 학술사업의 일환으로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라는 거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결론 부분만 썼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뛴 건 아니고 4.3 연구소 주로 연구원들이 해온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한 마을의 이야기는 곧 다른 마을의 이야기하고 같고 한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다는 그것이 이제 여러 마을의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결론을. 그다음에 2002년도에 제주 4.3 연구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팀장이 돼가지고 4.3 당시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감옥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증언을 체록하게 된 거는 수용자가 4.3의 와중에 영문도 모른 채 검거되어 고문당하고 제목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불법적인 불법회를 거쳐 수용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려는 거였고 4.3 연구소에서 증언집을 출간한 목적이 당시는 이제 희생자 심사가 있고 진상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4.3위원회에서 진상보고서를 채택할 때 수용자도 희생자라는 것을 4.3의 진실 하나로 강력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2002년도에 무덤에서 살아나온 수용자들이라는 거를 2002년에 증언집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2004년에 제가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제목을 보면 증언집이 실릴 때는 그 할머니가 시집 잘못 간 것뿐이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시집 잘못 간 죄가 내란죄? 이분이 하여튼 그 수용인 명부에 의한 기본에는 내란죄, 물론 그때 국법회의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내란죄였지만
그런 제목을 했고 제가 학술 논문을 쓸 때는 구술된 경험 있기 제주 사상 관련 수용인 여성의 생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집에서는 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동광리에서 제주시로 갔다가 검거되고 그다음에 누가 밀고 했는지 그다음에 집에 와서 두 번째 결혼하고 뭐 이런 뭐 제일 마지막에 다시 전복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술과 구술체 즉 저가 구술한 내용을 설명 해석을 이제 병렬로 제시하는 거가 증언집이었고 제가 논문을 쓸 때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 생애사 텍스트를 쓰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하고 제가 있는 거를 경험과 주체성, 사실적 진실과 서사적 진실 이런 식의 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생애사지만 이 논문을 쓸 때는 이렇게 5가지 소제목을 달았는데 25의 사선 사건이 일어나다. 이걸 제가 나중에 처음에 증언집을 실었다가 다시 한번 논문을 만들면서 분석을 하니까 25이라는 시간, 사건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도 뭐 진짜 억울하게 감옥살이, 그다음에 내가 아기 낳고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구술자의 이야기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정춘 할머니는 4.3을 기본적으로 가족 생활의 맥락에서 해석을 했고 4.3 때 고문을 당해서 병신이 되었고 가족 친척이 죽었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친 일은 시집 잘못 간 탓이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구술자 해석을 바탕으로 4.3은 25살 때라는 하나로 연결된 사건 시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24살 9개월인가 때 4.3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할머니 2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25에 일어났주로 시작해요. 근데 그 25 때는 대부분 감옥에 있었고요. 감옥에 나와가지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쭉 연결된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몸의 의미가 4.3 때문에 병신이 되어버린 부분도 있지만 그 아이를 낳지 못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는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이 할머니의 주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서사적 진실과 사실적 진실에 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사실적 진실은 내란죄로 기록이 돼 있고 취조 과정에서는 남편을 죽이려고 산에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근데 할머니는 자기의 무장들을 도와준 일이 없다. 그래서 결국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냐면 경찰의 반대편에 서면 무조건 무장되다 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던 거고 또 중산과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정 무장대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2004년에 쓴 논문은 인생 사진이라는 게 유용하지만 제 인생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주도 연구하고 여성 구술 생애사 연구 두 갈래 길을 한다 했는데 두 갈래 길을 잘 만난 것이 이 할머니가 4.3 때 수용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4.3도 그다음에 구술 생애사에 대한 해석도 제가 어느 정도 잘 맞춰오는 거라서 이 논문은 다른 분이 2012년에 여성주의 역사 쓰기라는 책에도 실렸고 아까는 이 책이나 제 책 두 군데에 다 했는데 책 제목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제주도 책에서는 그냥 시집 잘못 간 죄가 내란죄라는 걸로 왜냐하면 앞뒤가 4.3에 대한 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였고 또 이 구술 생애사의 책은 2부에서는 생애사 텍스트하고 해석 이 두 가지로 병렬로 같은 사람을 두 개씩 했기 때문에 강점수 읽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아직 그냥 말로만 발표했던 것 중에서는 4.3 경험에 대한 여성 구술사적 접근, 여성 구술 세계사라는 건데, 이 세 사람은 체록이 원래 4.3, 아까 강명순 할머니는 처음부터 그 당시에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을 들었고, 체록할 목적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세 분들은 4.3 때문에 인터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초를 오일장에서 파시는 분인데, 약초를 캐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듣기 위한 거고, 이 두 미분자 조명옥 분들은 그냥 마을 사람의 생애사를 듣기 위해서 마을지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보면은 25년, 29년, 22년생이고 4.3 당시에 남편과 딸이 있고 남편과 아이, 그다음에 남편과 아들 2명이 있기 때문에 4.3 당시에 결혼한 사람의 여성분들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 4.3 때 이야기가 항상 나오게 된다. 4.3 이야기뿐만 아니고 또 그런 거죠. 그리고 양순자 할머니는 경찰 남편 사망, 그 다음에 이분자는 아이 덕분에 살았다, 남편을 잃었다, 가족 사망,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대학교에서 2008년도부터 사이버 강의, 그러니까 직접 대면 강의나 비대면 강의로 4세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때는 아니죠. 또 904명,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전명할 때까지 계속 제주 4.3의 이해를 가르쳤는데, 4.3의 이해를 전에 제주 해녀의 이해라는 과목도 제가 사이버 강의로 개설했는데, 제주 해녀의 이해는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관련 교과목으로 처음 개설을 한 거고, 물론 제주 4.3도 지금은 역사학과, 사학과 선생님이 다시 과목을 하나 개설을 했지만, 제주 4.3도 2008년부터 했고 학생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대학생들의 4.3 인식과 평화교육이 어떤 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구두로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제가 또 4.3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는 제주 4.3 사진 읽기, 미 육군 통신대 사진과 미 공군과 리치대의 개인 저장 사진. 그래서 여러분이 4.3 진상조사 보고서 보면 이 사진 그러니까 화보에 나와 있고, 이 양반이 리치대입니다. 제가 4.3 연구소의 프로젝트로 이 리치데이를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이 앨범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하여튼 카피를 하고 다시 보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미 육군 통신대에서는 이 사진을 어떻게 왜 찍고 어떻게 이용을 했는가,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리치데이가 개인 소장한 건데, 이분이 실제로 미 고문관으로 제주도에 있던 시절은 48년 5월부터 9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직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초토화 작전이 양력으로 따지면 11월인데, 그러니까 제주도를 잘 몰라요. 얼마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원래 포병 출신이에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독일 쪽에서 이 기갑부대를 지휘했던 건데,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에 고문관으로 경비대에 줄 때 전혀 병과라든지 아시아나 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대한 이런 거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앨범에다가 해놓고, 이게 박진경, 요즘에 좀 말이 많았던 쇠창살을 한 거 가지고 설거를 줬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박진경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영어가 통한대요. 대화가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여기 자기 부가 아니고. 근데 하여튼 제주도에서 얼마 안 있으면서 같이 부대에 있던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이 많고, 그다음에 박해준 소위 말하는 식모 같은 뭐 사진도 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것도 그냥 제가 그러니까 사진은 많이들 이제 공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진에 대한 해석은 별로 연구자들이 안 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글로 발표는 할 정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제가 제주 4.3 연구소장을 하면서 그 전에 천인 증언 사업이라고 이제 여러 명을 한 것 중에서 제주 4.3 증언 청소로 엮은 거를 끝으로 제가 이제 4.3 연구를 일단락 짓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해녀에 좀 매진을 했습니다.